차량 사업부가 테슬라 총 매출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과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83%로 줄었어요. 차량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의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데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메가팩 산업입니다. 이 메가팩이 수익률이 25%가 넘어요. 생산 라인 1기가 있었는데 올해 말에는 3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생산량이 3배로 줄어든다는 거고, 이 메가팩은 벌써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 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하게 해줬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끝나갈 때쯤 어떻게 했습니까? 월 이용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합니다. 허들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99달러씩 매달 먼슬리 리커링 레비뉴, 이 MRR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 기업 중에서 MRR이라는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하고 학사를 하고 경제학 석사를 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특성상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박사 주제는 디지털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켓,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벤처 캐피탈의 대표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공직에도 있었고, 지금 또 창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에서 AI 연구 센터장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각종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쓰셨잖아요.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제 제가 테슬라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엔지니어 컬처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는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이버 트럭에서 바디에서는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수직 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전기 모터는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리튬 정제선을 어떻게 또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으로 썼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지만 가장 수익률도 좋은 사업 분야고요. 그래서 메가팩이라고 대표되는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AI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FSD,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FSD 기술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FSD 썼고, 또 테슬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옵티머스, 그러니까 이런 AI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것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하면서 이번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초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떤 좀 변화를 겪을지, 그래서 주가 전망도 좀 알차게 좀 담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저자분과 함께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현주소가 어떤지 이 부분도 썼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걱정거리이자 또는 긴장감을 주는 것은 뭐냐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비아디의 성공 방정식이 무엇인지, 비아디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써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테슬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과정과 거기에 현 주소와 여기에서의 빅 플레이어들이 어떤 모습으로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테슬라의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는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4년 만에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마진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시장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여행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난기류를 만나고 안전벨트를 매야 될 때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거의 100% 도착을 하죠.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역사적인 전환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각국 정부의 어떤 노력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들,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환점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멈출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테슬라가 예상치 못했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빠른 성장, 이런 부분들이 맞춰져서 테슬라가 지금 조금은 자동차 영역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번 4월 23일 테슬라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대규모적인 전략 전환을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테슬라만 매출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4, 4분기 때는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꺾어
꺾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BRD도 판매량이 30만 대로 줄었고 테슬라는 38만 대로 줄었죠. 그래서 BRD는 더 큰 폭으로 줄었는데 원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1, 2, 3월이 1년으로 볼 때는 가장 차량이 잘 안 팔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설 명절이 한국보다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도 좀 멈추고 또 판매량도 전후로 해서 약 보름 이상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에 있어서 작년에도 미국 시장이 약 47%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30%대 성장률을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은 그보다 더했던 거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60% 7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7%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러면서 슬로우 다운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거지 성장이 멈춘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성장해서 20%만 성장해도 큰 성장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순수 전기차만 600만 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미국은 한 140만 대가 팔렸고 유럽은 한 16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작은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은 주춤하는 지금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 수요 둔화 탓인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중국은 전기차와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충전소의 부족이 우선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대단히 좋은 편인데 충전소의 부족이 좀 하나 낄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번에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치면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G부로 대표되는 스텔란티스는 2023년에 전기차를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GM하고 포드는 매력적인 제품들을 출시하지 않으면서 대중화를 이끌고 있지 못한 점, 즉 시장에 매력적인 전기차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이자율이 높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충전소 망이 아직 촘촘하게 미국같이 거대한 땅에는 충전소 망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대 성장률을 했지만 유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보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기 침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시장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중국 또한 성장을 했고 높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경기도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건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장 비싼 우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사실 때도 부동산을 제외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비싼 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지연되거나 둔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지배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사실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정말로 어메이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가까운 시기부터 따지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베이징 모토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 기아차도 임원진들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왜냐하면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팔고 있는 차나 현재 팔고 있는 차가 아니라 미래에 출시될 차, 지금 막 출시된 차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의 경쟁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현대기아차도 크게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특히 미국 이런 데서도 너무 놀랄 정도로 어느새 중국 전기차의 수준이 최소한 세계 어디 내놔도 결코 손색이 없는 오히려 경쟁력에서 앞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전문지 같은 경우에서는 폭스바겐의 ID3나 BRD의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거의 이거는 고객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지 전문 기자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품질 차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품질의 부분에서의 성장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한국도 1970년대하고 80년대 그랬습니다. 소비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생산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한국도 70년대, 80년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정부가 도와주고 지금의 포스코의 전신이죠.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전기값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공장 전기값은 정말 제일 쌀 정도로 공급자 지원을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주거든요. 중국은 이런 대규모적인 정부 차원에서
차원에서 육성 정책이 있었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인 거거든요. 이 탄탄한 내수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들이 만들어졌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죠.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CATL 여러분도 이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5월달, 4월달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CATL이 비중국 지역에서도 LG 엔솔을 꺾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CATL이 많지만 그건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이 기초한 바가 크기 때문에 CATL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비중국 지역에서는 LG 엔솔이 사실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중국 지역에서도 CATL이 1위를 하게 되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배터리 시장의 어떠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BYD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규모로 볼 때는 2위나 3위 보통 3위 했었는데 작년에 2위까지 올라갔죠. 배터리에서부터 이런 생산의 모든 것까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베이징 모터쇼에서 하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웨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들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전기 업체죠. 전장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웨이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만들지 않고 4개의 중국의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해서 4개의 자동차 업체는 나머지 차량의 바디만을 만들고 전장은 하웨이가 다 했습니다.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 카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도계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것까지를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까지 하웨이가 분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 경쟁 우위처럼 하웨이는 전장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4개의 자동차 파트너사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 나머지 4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장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오로지 차의 바디만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디자인 멋지게 만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결합들이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자동차를 보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자동차는 길리라고 읽나요? 진리라고 읽나요? 하여튼 제가 중국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GEELY 진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했죠. 볼보를 인수했고 그러면서 기술력의 이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볼보가 또 런칭한 순수 자동차 이 브랜드가 한국에도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폴스터라는 자동차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영권을 가질 정도의 주주 파워는 갖고 있지 않지만 1대 주주로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리라는 자동차가 예를 들자면 지커라는 전기자동차 브랜드를 중국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중국 디자이너가 한 명도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디자이너들이 다 와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은 이건 중국의 고의적인 정책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1000개, 2000개 스타트업을 만든 다음에 경쟁력 없는 업체가 망하게 놔둡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망하면은 근데 이 A라는 업체가 딴 건 잘 못했는데 모터는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공장 문만 닫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인수가 되는 거죠. 다른 회사에. 그러면서 모터 기술이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또 인수가 되면 모터 기술과 브레이크 기술이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은 글로벌 플레이어 10개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가 10개로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중국 정부의 의도된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것이 AI 로봇이죠. 테슬라를 위시로 하는 미국에서의 AI 로봇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의 AI 로봇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중국 정부가 AI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여 개의 AI 로봇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그중에서 7개만 남기겠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중국에서 문을 닫는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돈이 대단히 많이 투여됐던 리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테슬라도 초기에 모델 X를 만들 때는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초기에 그 높은 투자 비용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중시장까지 만들어낸다면 리비안이나 이런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어떤 산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과정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중국 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국 기업 정도의 가격의 품질을 못 만드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좀 어려워진 조건들.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폴스터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건 스웨덴에 생산되다 보니까 매우 단가가 높습니다. 과연 폴스터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이 크게로 볼 때는 중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스웨덴의 기술력과 스웨덴의 노동력으로 만들다 보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미 중국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샤오미에서 만들었던 SU7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소비 둔화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빠른 성장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선두주자 입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테슬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세 장벽이 없다라면 중국 전기차 기업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내연기관이고 전기차 간에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몰락시킬 거다. 그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의 산업이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하는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켰죠. 2024년을 전망하지 못하겠다. 거시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가려니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잘 만들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대량 생산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니, 특히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는 통과됐지만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옆에서는 아직 허가도 나지도 않았고 오토파일럿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로 가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고 군부대 근처를 지나가면 사용 못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차인데 사람들이 입장에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그래 명성은 좋은데 저거 타면 소프트웨어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차를 타면은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기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차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차가 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력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경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의 시장 전망을 흔히 말하는 가이던스를 주지 못했죠. 가이던스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라는 거는 우리가 매출 목표가 몇 대다. 작년에 180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 올해는 230만 대를 팔겠다. 40만 대 팔 수 있다는 걸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껴버린 거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나 저가 차량인 모델 2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모델 2는 대단히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대단히 진화된 기술들이 있는 이 테슬라의 모든 기술이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한 50%까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하면 하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생산이라는 건 처음에 낮게 가다가 램프업 구간이라고 해서 크게 증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힘들거든요. 모델 3 지금 미국 기가팩토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서 모델 3 하일랜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 이게 점프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가 모델도 2025년 하반기에서 내놓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대량 생산되는 건 2026년이에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 중국 차들이 세계를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테슬라의 전략이 이거는 중국 차의 공세 밑에서 잘못됐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커졌고, 마침 3월 26일 날 2024년 3월 26일 날 로이터가 특종을 보도합니다.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날 트위터에다가, 지금 X.com이죠. 거기다 뭐라 쓰냐면 로이터 is lying.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가 자동차가 언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고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트윗을 써서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선보이겠다. 이렇게 트윗을 씁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로보택시고 그건 미래 얘기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가 이렇게 거센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거짓말이라만 하고 그럼 너는 언제쯤 생산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안개가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26일 여러분도 주식의 흐름도 보시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떨어집니다. 140달러까지 떨어지는 게 그 계기죠. 그것이 이제 이런 안개가 짙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고, 이 안개를 일시에 거둔 것이 4월 23일 날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전략을, 그러니까 즉 중국차의 공세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타임라인까지 제시하면서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되는 이러한 지금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3일 날은 두 가지에 크게 얘기를 했죠. 하나는 AI에 기반한 테슬라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중심에 두고 AI 기반한 FSD가 있고, AI에 기반한 로봇택시가 있고, AI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있고, AI에 기반한 여러분 에너지 산업, AI에 기반한 메가팩 산업까지도 연결하면서 여기에 이 모든 생태계들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그렇게 나면서 FSD가 지금 사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 들어오면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8월 8일쯤 되면 훨씬 더 좋아져서 지금 버전이 12.36 정도, 이것이 편집돼서 나갈 때 좀 12.37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12.4가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트되고 있고 12.5도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8월 8일쯤에 12.5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 12.5의 버전은 FSD 버전은 거의 13에 준하는 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4년 4월 들어서 테슬라에게 FSD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하나의 병목 현상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었는데 학습을 시킬 컴퓨팅 파워도
또 도조 슈퍼컴퓨터가 좋아지면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하나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여기에서는 모델 2도 만들어지고 모델 2하고 여러분 이 로봇택시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디자인이 똑같고 로봇택시는 여기에 모델 2에서 핸들을 없애고 가스 페달을 없애고 브레이크 페달을 없앤 것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건데 로봇택시는 대량 생산이 우선 처음에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로봇택시는 2025년 하반기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5년 상반기 즉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았죠. 상반기에 지금 있는 모델 3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과 모델 Y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저가 차량을 만들겠다. 그러면 추가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예측하는 것은 모델 3가 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해치백 같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해치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모델 Y도 조금 더 짧아지는 이런 버전들을 왜냐하면 표현도 모델 Z 복수로 썼거든요. 차가 한 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저도 예상하지만 한 3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조금 7,500달러를 받아버리면 22,5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단히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좀 가볍게 중국은 이제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한 걸 쓴다고 한다라면 3만 달러보다 좀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중국의 이 공세, 파상 공세에 최소한의 방어선을 좀 일찍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가 차량 공세에 대해도 명쾌한 타임라인. 그러면은 2024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 모델을 선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건 추가 투자, 설비 투자라든지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를 통해서 많이 증가하는 편이니까요.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중국 자동차의 공세에 어느 정도 저항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AI에 기반한 테슬라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토노미,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FSD를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 주식은 사지 않아도 좋다. 좋다가 아니라 사지 말아라. 슈드라는 단어를 썼죠. AI의 어떠한 테슬라의 기술력을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의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다라면 한번 FSD를 체험해 보길 권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심축을 카 컴퍼니, 자동차 기업에서 AI 컴퍼니, AI 기업으로 옮겨놔버린 것이 4월 23일인 거고요. 이것들을 얘기했던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라면 거기에 맞는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또 유일한 단점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8월 8일 날 짜잔하기로 했는 것은 로봇택시가 막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택시에 맞는 컨셉트카와 그 기술을 시연하는 시작이 될 거고 그 차량은 2025년 하반기에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에서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택시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돌아다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2024년에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체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제 책에도 그걸 써놨는데 차량 사업부가 테슬라 총 매출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과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8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량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의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데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메가팩 산업입니다. 우선 에너지에서 메가팩이라는 것은 정말 거대한 용량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메가팩은 벌써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팩이 너무나도 좋고 수익률이 25%가 넘어요. 여러분 수익률이 25%가 넘는다는 건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로스롭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 라인 1기가 있었는데 2기까지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3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생산 라인이 3기가 완성이 되면 생산량이 3배로 줄어든다는 거고 이것까지 예측해서 솔드아웃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하이에도 똑같은 메가팩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하이에도 지금 건설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건설이 끝날 거라고 보면 2025년부터 메가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거라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공장 증설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AI가 있습니다. 이 메가팩에는 원래 메가팩이 왜 존재하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많이 불 때나 태양이 되게 강할 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니까 그때 생산했던 것을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그리드에다가 배선망에다가 조금씩 배설을 하면서 꾸준하게 일정 정도의 전기를 내보내는 데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전기가 비쌀 때는 팔 수 있고 쌀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비더라는 AI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이크로 초단위다. 거의 우리 단타 매매 하듯이 마이크로 초단위당 전기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여름철 뜨거운 낮에 올라가면은 이때 전기를 팝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전기값이 싸면은 자기가 생산하는 거 외에도 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메가팩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설치비를 뽑았어요. 그러니 이건 안 팔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팩이 지금 쉽게 말해서 겁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뚜렷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FSD죠. FSD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는 조금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로보택시는 저는 2026년에도 마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부터 먼저 하면 자율주행만 있다고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처럼 출근 시간 몇 시에 어느 동네에 차량이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더라. 그리고 그 손님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한다더라. 퇴근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또는 뭐 밤 시간에는 어느 지점에서 손님들이 많다거나 이러한 승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러니까 차량의 주행만이 아니라 승객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택시 서비스,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이 택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필요하다면 우버로부터 이걸 사야 된다거나 또는 우버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서 이것이 실제로 재무제표상의 매출로 연결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저는 2027년 정도가 이것이 긍정적인 재무제표의 흐름, 그래서 프로핏이 생기는 좀 이러한 시기를 2027년 정도로 보는데요. FSD는 다릅니다. 우선 FSD는 실력도 지금 퍼포먼스도 증가하고 있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4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FSD가 10억 마일을 달렸어요. 1마일에 여러분 1.7km니까 뭐 17억 킬로미터 정도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4월 22일 날인가 11일이 지났을 때 이것이 13억 마일로 증가합니다.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미에만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북미 외에는 FSD를 고객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3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FSD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하게 해줬거든요. 무료로 체험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됐고, 자 여기에서 그럼 데이터도 많이 모이겠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한 달이 끝나갈 때쯤 어떻게 했습니까? 테슬라가 FSD 월 이용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합니다. 허들을 낮추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나 실적 발표에서 보이는 것은 이 채택률,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를 사는 사람들 또는 모델 S나 X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증가할수록 이거는 수익률이 약 80%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99달러씩 흔히 말해서 매달 보통 MR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nthly Recurring Revenue. 이 MRR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 기업 중에서 MRR이라는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번 팔 때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부품 교체할 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onthly 규칙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매출이 만약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FSD는 테슬라 차량에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다 포드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포드에 이걸 라이센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드가 만약에 라이센스를 해서 하게 되면 포드에도 테슬라의 FSD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드도 얼마를 돈을 거기서 나눠왔겠지만 분할을 하겠지만 테슬라도 거기에서 포드 차량에서 발생하는 FSD의 수익을 갖게 되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자동차는 그렇게 옵션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양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웨이모. 웨이모는 여러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갖고 있죠.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이 로보택시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레이더와 라이다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도 아니고요. 이 로보택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포드나 현대차에다 탑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에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되게 소형을 쓰면서 특히 하웨이라든지 이렇게 쓰면서 이 자율주행에 카메라와 라이다를 포함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는 온리 비전 온리라고 하는 건 카메라 8대만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로보택시에는 라이다를 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이다는 보통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정밀하게
안개가 낀 상태에서도 비가 오는 상태에서도 밤에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카메라는 좀 제한적이죠. 카메라는 인간의 눈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테슬라는 AI로 극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SD가 없는 차,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지나가면 당신은 무엇을 사겠느냐?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SD는 안드로이드 OS하고 같다. 즉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해주고 삼성전자가 그거를 채택하고 중국의 하웨이나 중국의 샤오미가 채택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듯이 많은 자동차 OEM들이 제조업체들이 FS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선택의 옵션이 그들에게 많지 않다. 중국 걸 택하든 우리 걸 택하든 이렇게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FSD의 매출 시장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체 차량에서의 채택률을 통해서 MRR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면서 여기에서도 MRR이 들어올 수 있죠. 수익률은 80%까지는 가지 않겠죠. 자체할 땐 80% 가겠지만 최소한 30-40%는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매출이 전체 시장에서 성장한다라면 테슬라의 흔히 말하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사업, 서비스 산업인데 현재 서비스 사업은 자동차 보험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슈퍼차저 이 부분에서 들어온 수입이 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FSD가 들어가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전체 포션에서 지금은 거의 6% 7%대지만 이것이 만약에 30% 40% 이렇게 간다라면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AI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거고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장밋빛 전망을 생각하면서 21년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성장성을 믿고 지속해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전체 테슬라의 주가를 볼 때는 전 1기 테슬라 투자 시기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1기라는 거는 이제 모델 3가 나오기 전 그때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또 큰 돈을 버셨잖아요. 1000%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1기 즉 모델 3가 나오기 전에 테슬라 주가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까지 자동차 기업으로서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던 AI가 기술이 좋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가는 과거도 반영하지 않고 현재도 반영하지 않고 미래를 반영하는데 미래는 뭘 반영하냐면 여기에서 레비뉴 스트리밍이 발생하는가, 매출 흐름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AI가 매출 흐름을 발생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AI가 매출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에너지 부분도 AI에 의한 매출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요. FSD는 100% AI라고 볼 수가 있고 옵티머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옵티머스도 사실은 AI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여러분 어떻게 구현될 것 같으세요?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두뇌를 구성하는 AI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족 보행을 할 때는 균형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것까지 들고서 균형을 잡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고 옵티머스에는 여러분 4680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테슬라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동기, 액추에이터라는 구동기가 필요한데 이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기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대단히 앞서가 있고 이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고요. 자, 이거를 판매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일시불로 답할까요? 저는 정수기처럼 판매될 거라고 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외부에 판매가 되고 매달 사용료를 얼마 받겠죠. 왜냐하면 이 AI 로봇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망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연결돼 있으면서 전기 구독료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에 지금 판매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일론 머스크는 판매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의 예측은 한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부터 판매가 되더라도 매출이 생기겠죠. 그러면 2024년부터 해서 꾸준히 볼 때 2024년부터는 벌써 FSD 매출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에는 다른 자동차 업체로 라이센스가 간다든지 또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중국으로의 FSD 확장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FSD가 확장되면 또 FSD 매출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기반한 매출이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카 컴퍼니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서의 기대치가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제2기 테슬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기 테슬라의 시기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몇 배 더 오르느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개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